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다 3대 모녀가 함께 한 집에 살게 된 사연의 주인공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집에는 7살 딸아이까지 여자만 셋이 살고 있는데요. 저희 엄마는 사고로 사랑하는 반쪽을 잃었고 저는 새치 하나 나불거리는 원수 같은 놈이랑 헤어졌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셋이 똘똘 뭉쳐 함께 살기로 했어요. 물론 동네에서도 또 주변에서도 말이 돌긴 하는데 솔직히 남편이랑 살 때보다 친정엄마랑 사는 지금이 제 삶의 만족도가 높아 그런 말 따위는 신경이 쓰이질 않네요. 아무래도 아이 케어부터 모든 집안일을 저희 엄마가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저는 엄마에게 가장 감사하고 또 미안한 딸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엄마지만 저희 엄마처럼 살 수 있냐고 물으면 그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만큼 저희 엄마는 저나 손녀에게 끝도 없는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주는 소중한 분이신데 저랑 이혼한 그 남자는 저와 저희 엄마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자기 부모가 소중하고 끔찍하면 남의 부모도 똑같은 건데 그놈은 저랑 아기까지 낳고 그렇게 오래 살아놓고도 그걸 모르는 인간이더라고요. 게다가 그런 아들을 키운 시부모님도 인성이 퍽 훌륭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건 결혼 후에 알게 되어 유감이었죠. 그래도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하고 제대로 된 인간이었다면 아이도 있는 마당에 저는 결코 이혼을 하지는 않았을 건데요. 사람의 인연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저도 제가 애딸린 이혼녀가 될지는 꿈에도 몰랐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한 걸 후회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부터 제 결혼 생활이 어떻게 쪽이 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런 말 참 쑥스럽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부모님이 어렵게 가진 자식이기 때문이었죠. 이번까지도 임신이 아니라면 이제 그만 포기하자. 두 분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제가 찾아왔다고 했는데 그때 두 분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전부를 저에게 아낌없이 주며 저를 키우셨는데 오죽하면 저희 아빠는 늘 저를 공주라고 부르실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저는 시집을 가기 전까지도 저희 아빠의 공주였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와 아빠는 제 기억에 부부싸움도 한 번 하지 않는 인꼬 부부셨어요. 주변에서도 우리는 진짜 니네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어쩌면 그렇게 두 분이 사이가 좋니? 너 니네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본 적 있어? 라며 부러워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궁금해하셨는데 저는 정말 저희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엄마에게 듣기로 부부가 어떻게 안 싸우고 살아? 우리는 그냥 짧게 싸우고 금방 화해하고 그랬지. 늘 네 아빠가 먼저 화해하자고 했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저희 아빠는 늘 평화주의자셨어요. 사춘기가 와서 예민해져 있는 철없는 딸에게도 아빠는 늘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똑같이 사랑으로 저를 기다려주셨죠. 어릴 때는 몰랐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른이 되어 알게 되었죠. 그리고 부부는 닮는다고 아빠가 그러니 엄마도 아빠를 따라서 저를 그렇게 키우셨는데 그 덕에 저는 커서도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난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밝고 구금이 없다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덕을 안 봤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좋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좋게 봐주신 은사님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남편놈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은 결코 제 인생의 덕은 아니었는데요. 물론 은사님도 모든 걸 다 알 수 없으셨으니 지금도 원망할 마음은 없네요.
그만큼 은사님도 남편을 좋게 보셨으니까 저한테 소개까지 해주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엔 남편을 엄청 높게 평가했는데 결국은 제가 남편을 선택한 거나 다름이 없었죠. 남편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큰 성공이라고 말하긴 성급할 수도 있는데 자기 힘으로 대학을 나와 패기 넘치게 아이디어 하나로 자기 사업을 시작해 나름의 성공을 한 사람이었으니 그때 당시 무난하게만 살아왔던 제 눈에는 남편은 그저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생각도 깊어 보여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그에 반면 남편은 제가 또래의 여자에 비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서 마음에 들었다고 첫 만남부터 직진 고백을 해왔어요. 평소 이상형이 저희 아빠 같은 현명한 남자였던 저는 남편이 그렇게 제 이상형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하도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저는 속수무책으로 넘어간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한번 마음먹으면 실행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확연하게 차이나도록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게 공사를 구별할 줄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남편은 그냥 그 자체가 성격이 급해 참을성이 없다는 게 문제였죠. 게다가 목표 달성 욕구가 강한 성격 탓에 저랑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는 저와 결혼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가 되어버렸는데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판단했고 저는 무조건 2년은 만난 후에 생각해보겠다고 선을 그었는데 그러니 남편은 안달이 났죠. 지금까지 자기가 마음먹으면 다 잃었던 사람이 꼬박 2년을 기다려야 했으니 얼마나 시간이 길게 느껴졌겠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그 2년을 조금이라도 당기기 위해 저에게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저에게 잘해주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애를 썼죠. 그러니 어떤 날은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는데요. 이렇게 저를 좋아하고 저랑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시간을 끌고 있는 제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 제가 시집을 가면 두 분만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결혼은 좀 천천히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헤어질 때면 그런 마음도 흔들리기만 했는데 결국 저는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년 8개월 만에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죠. 남편이 먼저 결혼하면 시댁이 아닌 친정 근처에 신혼집을 구하자고 했는데 결혼 후에도 친정과 자주 왕래하며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약속 같은 거였는데 그리하여 저는 남편을 집에 데리고 가서 소개했고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됨됨이가 바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그 뒤로 저 역시 시부모님을 뵈러 시댁을 찾았는데 시댁은 뭐랄까 집도 집이지만 집 안의 살림살이들이 좀 초라해 보여 깜짝 놀랐어요. 남편에게 듣기로 집이 많이 어려웠다는 말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지금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기에 더 그랬죠. 하지만 이내 저를 보며 어머 곱기도 하다. 어쩜 이렇게 명랑하고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왔니? 우리 아들이 진짜 잘해줘야겠다. 이 손 좀 봐. 굳은 일은 한 번도 안 했나 보네. 라고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손을 잡고 반겨주셨는데요. 시아버님도 말씀은 많이 없으셨지만 인상이 좋으셨어요. 그저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너무 잘해주시니 초라한 살림살이는 그 이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시집을 오면 하나하나 다 바꿔드려야지 그런 생각만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양가 허락을 받고 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은 저희는 그 후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남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운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이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해갔는데 그도 그럴 게 결혼 준비에 들어간 직후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기 있잖아. 이런 말해서 좀 미안한데 우리 결혼은 반반 결혼으로 하자. 우리 집에 가봐서 알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아들 장가 간다고 금전적인 지원을 하긴 좀 어려워. 나도 집이라도 떡하니 하나 갖고 결혼하자고 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저기 돈 들어갈 데가 많아서 그것도 어렵고 대신 내가 금방 성공해서 자기 행복하게 해줄게. 그건 약속할 수 있어. 솔직히 제가 속물이라고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는데 저는 남편의 말에 의아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자고 조르기에 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반반 결혼을 하자고 하니 좀 놀랍더라고요. 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결혼만큼은 똑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에 그건 괜찮다고 그러자고 했는데요. 저희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저희 부모님은 어차피 친정 근처에 집을 얻을 생각이라면 그 집을 당신들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는데 이윽고 남편은 너무 좋아하더군요. 태어나 누군가에게 무언가 받아본 기억이 없던 남편은 태어나 처음으로 처갓집 부모님에게 큰 선물을 받는다고 기뻐했는데요. 아주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닌 모양이었어요. 그때 저도 느낀 게 있긴 했었죠. 어릴 때부터 어렵게 살아 자랑할 게 없었던 남편은 돈이나 성공 같은 남 앞에 보여지는 것에 심하게 집착하는 면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남편을 이해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측은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또다시 큰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시부모님도 신혼집까지 해오는 며느리라며 저를 엄청 예뻐해 주셨죠. 나름 시댁이 가면 대접 같은 것도 받고 솔직히 나쁘지 않았어요. 막말로 제 힘으로 산 집도 아니고 친정에서 사준 집이었는데 호사는 제가 누리고 있으니 저만 분에 넘치는 혜택을 받았죠. 하지만 그런 혜택도 그리 오래가진 않았는데요. 시부모님도 며느리, 그것도 부잣집 딸 며느리가 생겨 자기들도 덕을 보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변하셨거든요. 아니, 처음 그 인상 좋던 두 양반은 어디로 가고 공짜만 밝히는 사람만 있는 건지 가끔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는데 남편은 그런 자기 부모를 늘 불쌍하게 생각하라 하더군요. 그런데요, 정말 이상한 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남편이라면 저랑 결혼하기 이전에라도 자기 부모를 챙겼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사업 확장에만 열을 올려 시부모님에게 50만 원 생활비를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었는데 이제 와서 장가 갔으니 저더러 자기 부모님을 챙기려고 하는 거였어요. 남자들 결혼하면 와이프한테 대리효도 시킨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감정이 상하기 전까진 그래도 시댁에 잘하는 며느리였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시집 오면 시댁 살림을 좀 좋은 걸로 바꿔드리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1년 동안은 큰 건 못 해드려도 이불, 소형 가전, 하다못해 2분 외출복 같은 걸 제가 갈 때마다 새로 바꿔드렸는데 그럴 때면 입이 찢어지게 좋아하시는 시부모님이셨어요. 그리고 그걸 남편도 옆에서 보고 많이 좋아했는데 저한테 늘 고맙다고 자기도 처가에 잘 하겠다고 했고 저는 이게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생각할 만큼 제 선택에 늘 자신만만했는데요. 역시나 자신만만하면 금방 코가 깨지는 법이었어요. 늘 받기만 하던 시댁은 이제 당신들 성에 차지 않으면 금방 싫은 내색을 했고 급기야 시어머니는 어머 며느라 이건 아무리 그래도 아니지 않니? 한우를 사와야지. 무슨 돼지고기를 사왔어? 네가 보기에 우리가 돼지고기도 못 먹고 사는 거지로 보이냐? 라고 하시기도 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 간사하기에 그런 일을 겪은 후로는 시댁 방문 자체를 웬만해서는 꺼리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는 남편도 서운한 기색을 숨기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유치하게 복수라도 하듯 남편도 저희 친정 부모님을 일부러 챙기기 싫어하는 눈치였는데 그때부터 제가 자부하던 결혼 생활은 슬슬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주변에서 다 그러고 살아. 그냥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고 사는 게 속 편하지. 괜히 마음만 상한다. 그래도 수민 씨는 친정 옆에 사니까 좋잖아. 라며 이제라도 마음가짐을 바꾸라는 조언을 들었는데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 포기할 건 포기하고 실속을 챙기기로 했어요. 어차피 착한 며느리로 살다가는 호구가 되기 십상이라는 것도 알았고 괜히 남편이랑 서로의 부모로 마음 상하면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우리만 싸우지 않고 잘 지내면 된다는 주의로 시댁에는 도리만 하고 친정에는 제 마음 가는 대로 했는데 어차피 집도 그렇고 살면서 소소한 것들을 전부 도움받고 있으니 남편도 대놓고 제가 친정만 챙긴다고 뭐라고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때 되면 반찬도 남편 좋아하는 것 위주로 만들어 수시로 갖다 주시고 남편 생일이면 저희 아빠가 거금으로 용돈도 척척 줬는데 거기에 대고 장인장모 욕을 하면 그게 사람 새끼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면 저는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러던 중 결혼 뒤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기다리던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제 뱃속에 아이가 한참 자라고 있을 무렵 아빠 생신을 맞이해 제가 두 분께 설악산 여행을 보내드렸고 그때 돌아오는 길에 그만 사고가 일어났어요. 고속도로에서 뜻밖의 당한 사고였는데 사고가 너무 크게 나서 운전을 하던 아빠는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전에 돌아가시고 엄마는 중태에 빠지셔서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셔야 했죠. 저는 그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고 아빠의 장례도 미룬 채 매일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탈진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하혈도 해서 유산 위기까지 오고 말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라서 아이를 걱정할 여유가 없었는데 이러다 엄마까지 세상을 떠나면 어쩌나 오직 그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매일 아빠에게 엄마는 데려가지 말라고 울면서 빌고 또 빌었어요. 그 마음이 닿았는지 엄마는 혼수 상태에서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그렇게 늦게 치르게 된 아빠의 장례식은 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추도 속에 끝났는데 저는 그때 살이 너무 빠져서 병원에서 이러면 진짜 유산한다고 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입원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엄마라도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엄마는 살았다는 게 지옥이라며 그때 죽지 못한 걸 자책하셨어요. 그럼 아빠가 외롭게 혼자 떠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 텐데 하시며 매일을 울고 식사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엄마를 두고 저는 차마 제 새끼 살리자고 입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독한 마음을 먹고 엄마에게 엄마는 아빠 따라가지 못한 게 그렇게 한이야? 그럼 나는 한순간에 고아가 되는 나는 나 엄마 때문에 우리 애기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입원도 못해. 나도 아빠 그렇게 보낸 거 너무 죄스럽고 힘든데 엄마가 이러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냥 우리 다 같이 죽을까? 그럼 좋겠어?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제야 엄마는 정신을 차린 듯 하셨어요. 네가 그때 같이 죽자고 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정신이 번쩍 들더라. 내 딸이랑 손주까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 수민아, 엄마가 미안해. 너 내일 당장 입원해라. 엄마가 네 옆에 있을게. 엄마라도 우리 딸 옆에 있어야지. 미안해. 엄마가 진짜 미안해. 엄마, 사실 미안한 건 엄마가 아니라 나야. 내가 그때 설악산에 가라고 예약만 하지 않았어도 그런 사고는 없었을 텐데. 수민아,
자책하지 마. 세상의 모든 일을 알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빠도 결단코 너 원망하지 않았을 거야. 엄마도 그래. 아빠가 없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뿐이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아니야, 나 때문이야. 엄마가 아니라고 하잖아. 네 탓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제부터 너는 네 새끼 지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데. 명심해. 엄마가 너를 목숨보다 아끼듯이 너도 그래야 한다. 그게 엄마야. 저는 엄마의 말에 서둘러 입원했어요. 그리고 위험하긴 했는지 입원하고 3일 만에 조산을 하고 말았는데 다행히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아이는 저와 남편의 걱정과 달리 잘 버텨주었고 한 달 만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남편은 태어난 딸이 너무 예쁘다며 딸 바보가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동안 미웠던 마음도 어느 정도는 누그러들었고 이렇게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되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친정엄마는 저한테 그랬듯 사랑으로 당신 외손녀를 돌봐주셨어요. 다행히 집이 가까우니 제가 조리원 퇴소 후 엄마가 왔다 갔다 하시며 저를 도와주셨는데 엄마는 아빠가 남긴 재산과 보험금으로 다행히 어렵지 않은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회사 복직을해 다시 맞벌이를 시작했는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활이었지만 속은 골마가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손녀를 보고 싶으신데 외갓집이 너무 가깝고 안사돈이 매일 집을 들락날락하니 당신들 손녀를 보러 갈 수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을 남편에게 전해 들었을 때는 좀 당황했는데 이런 말을 중간에서 알아서 자르지 못하고 저한테 전달하는 남편도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럼 자기가 장모님 대신 어머님이 대신 혜원이 봐달라고 말씀드려. 그럼 내가 출근할 때 돌아가더라도 매일 혜원이 맡기고 출근할 테니까. 오히려 잘 됐네. 맨날 엄마한테 부탁하는 것도 미안했는데. 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신기가 불편한 듯 그런 뜻이 아니잖아. 솔직히 장모님이 너무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것도 맞고 그럼 주말이든 퇴근 후든 자기가 혜원이 데리고 우리 집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주말에는 엄마 아빠 오라고 해서 식사 대접도 좀 하고 그러자는 거지. 라고 했는데 저 말을 듣는데 순간 욱하고 신경질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은 편하게 손녀 보시고 저더러 자기 부모 대접을 하라는 말이었는데 막말로 저희 엄마가 집에 와서 애를 봐주면 대접을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청소며 밥이며 엄마가 더 많은 것을 해주고 가셨는데 남편 눈에는 그런 건 하나도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 자기 부모가 서운하다는 소리에도 아무 말하지 않았던 건데 저는 그런 남편이 답답했어요.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싸우지 않고 아니 싸우더라도 현명하게 잘 살고 싶은데 손바닥도 맞아야 소리가 난다고 남편과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했는데 남편은 그때도 이미 사업이 잘 되지 않는지 저랑은 사소한 대화도 하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하도 혼자 끙끙 앓아서 말이라도 시원하게 해보라고 술상을 차린 날도 있었는데 남편은 해결될 것도 없는데 뭐하러 말을 하냐고 술상 차린 보람도 없이 혼자 핸드폰만 하며 술을 마셨어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답답한 속만 태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시간도 결국엔 지나가겠지 하며 그저 저는 저 나름대로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딸아이가 순하고 잘 웃는 덕에 딸 보는 맛에 살았다면 살았죠. 하지만 남편은 예전에 딸 보고는 어디로 갔는지 아들 타령을 하기 시작했고 장모님이 덕을 보는 거라면 이참에 둘째도 낳아서 도움을 받자고 하는데 그 순간에는 저게 지금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나 제 두 눈이 왕방울만 해졌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엄마만 고생시킬 수 없으니 둘째는 시댁에 맡겨야겠다고 제가 바로 말하니 그건 아니지 않냐고 자기 엄마 힘들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는 거 있죠. 그래서 둘째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했어요. 사업도 잘 되지 않는다면서 무슨 애욕심을 내냐고. 당신은 저도 열받아서 남편 속 긁는 말을 일부러 했죠. 그러자 자존심이 상했는지 험상궂은 얼굴을 하더니 자기 화났다고 광고하듯 쿵 하는 소리를 내고 현관문 밖으로 나갔는데, 사랑하는 마음도 그럴 때는 소용이 없는지 가지가지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렇게 성질 내고 헛소리할 것 같으면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언제 그렇게 살가운 아들이었다고 남편은 집을 나가 사무실에 간 게 아니고 자기 집에 간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저에 대한 불만과 서운한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는 눈이 그야말로 횟가닥 도셨죠. 저더러 퇴근하고 집에 가지 말고 자기 집에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애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 너는 니네 엄마가 애 봐주잖아. 핑계대지 말고 끝나자마자 튀어와 라고 하셨는데, 이미 말투부터 저를 잡아 드시라고 작정을 한 듯 보였어요. 그리고는 제가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그 밤중에 저더러 이불 빨래며 커튼 같은 걸 전부 빨아놓고 저녁 상도 차려놓고 가라고 하셨는데 완전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이걸 빨라고요? 이 밤에요? 어머니, 그럼 이거 제가 들고 가서 빨래 업체 맡기고 찾아다 드릴게요. 그리고 식사는 제가 경험 없이 왔는데 배달시켜 드릴까요? 어머님 아버님 중국 음식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싫다고 무조건 저더러 하라며 쌩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식사만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대충 차려드리겠다고 하니 시아버님은 혀를 끌끌 차며 안 드신다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대바라졌다며 그때부터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말이야, 시집 올 때는 안 그러더니 애가 왜 그렇게 이중적이냐? 잘할 거면 쭉 잘해야지. 이제 잘할 필요 없다는 거야 뭐야? 제가 언제요? 그리고 저도 쭉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먼저 잘해도 불만만 이야기하시고 혼나기만 하니까 저도 안 하게 된 거죠. 그이가 와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 일부러 그런 거 없거든요. 일부러는 지금 어머님이 하시는 거죠. 뭐야? 네가 그랬다며. 니네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거 안쓰럽다고. 나도 같이 고생해야 한다고. 그게 며느리가 할 소리냐? 그건 그이가 뜬금없이 둘째 타령을 하니까 그랬어요. 지금 저희 엄마가 혜원이 봐주고 계시니까 이참에 둘째도 봐달라고 하자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애 하나랑 애 둘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럼 똑같이 양가 한 명씩 부탁하자고 한 소린데 이게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 네가 잘못한 거다. 하나를 보나 둘을 보나지 너 그것뿐만이 아니잖아. 너 요즘 우리 아들이 사업 힘들어서 고생하는데 돈 못 벌어온다고 눈치도 준다며? 네가 그러고도 마누라라고 할 수 있냐? 그건 지금 우리 여건이 안 되는데 헛소리를 하니까. 뭐? 헛소리? 너 지금 내 앞에서 우리 아들 무시하냐? 이게 진짜 보자보자하니까. 그래, 너 지금 시집 올 때 집 해오고 친정 덕 보고 살았다고 지금 우리 괄시하는 거지. 근데 네 아버지 죽고 너도 이제 끈떨어진 년이잖아. 네가 뭐가 있니?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저는 그날 어쩌면 며느리가 하면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도 터뜨리고 다시는 시댁에 오지 않겠다며 제 발로 박차고 시댁을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제 뒤통수에 대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죽어도 오지 말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자 남편은 아는지 모르는지 거실에서 자빠져 TV만 보고 낄낄거리고 있는데 저는 성질이 나서 소파에 있는 쿠션으로 남편 머리를 후려쳐버렸어요. 그러자 야, 이씨 너 미쳤어? 하며 불같이 화를 냈는데 저는 그저 그런 남편을 째려만 보고 방 안으로 들어왔죠. 주방에 엄마가 계셨거든요. 그리고 사위 눈치가 보이는 듯 방으로 쫓아들어온 엄마가 너 갑자기 왜 그래?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치고 그래? 라며 저를 혼내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사위 편을 드는 엄마를 보니 울컥하고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그렇게 졸지에 엄마는 당황하셨고 무슨 일 있냐고 저를 안고 토닥이기 시작하셨는데 아니라고 저는 엄마에게 회사를 당분간 쉬어야겠으니 엄마는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구나? 괜찮아. 엄마한테 다 얘기해. 우리 딸 뭐가 그렇게 속상했어? 누구야? 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좀 쉬고 싶어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그럼 편하게 쉬게 저희 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이번 기회에 딸이랑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 그런다고 되는 대로 변명을 늘어놓았죠. 그리하여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엄마는 저희 집에 오지 않게 되셨고 이 상황에 의아한 남편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는데 저는 나 회사 그만뒀어. 자기가 자기 엄마한테 한 말도 있고 더는 우리 엄마 신세지지 않으려고 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자 남편이 자기도 지금 힘든데 저까지 회사를 그만두면 어쩌냐고 답답하다고 짜증을 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니 쌤통이었어요. 그래서 어쩌긴 뭐가 어쩌냐고 나가서 필사적으로 돈을 벌어오라고 처음으로 바가지를 긁었는데 남편이 이번에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럼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장모님한테 부탁하고 구직 활동을 해야지. 엎어진 김에 그냥 집구석에 눌러 앉겠다는 거야? 나는 그럼 안 돼? 자기도 우리 엄마가 맨날 집에 와서 애 봐주는 거 싫다며. 그렇다고 자기 엄마한테 맡기는 건 죽어도 싫고. 그럼 다른 수 있어? 내가 볼게. 자기가 돈 벌어. 어차피 이 집에 대출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담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뭐라고? 너 또 나 무시하냐? 장인어른이 사준 이 집 하나로 진짜 유세 끝장나게 떤다. 나 유세 딸 거야. 자기 엄마가 그러더라. 나더러 아빠 돌아가셨으니 끈떨어진 년이라고. 나 그 말 듣고 더는 안 참기로 했어. 네가 참긴 뭘 참냐? 다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서. 몰라. 알아서 해. 남편은 이번에도 지 분을 못 이기고 출근을 한 건지 홧김에 나간 건지 아무튼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냉전을 벌였는데 잠도 따로 잤어요. 제가 먼저 안방에서 딸아이 와 있으니 남편이 알아서 거실에서 자거나 아이 방에서 잤는데 솔직히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저는 회사에 슬슬 나가야 하는 시점이 되었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더러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하는 일이 돈이 부족해서 지지부진한데 돈을 만들 수 있는 묘안이 생각났다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걱정하지 않고 집에서 살림만 해도 된다며 오랜만에 자신 있는 얼굴로 말했는데 그 묘안이라는 게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돈 만들 수 있는 묘안이란 게 뭐야? 장모님 사시는 집 있잖아. 장인어른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거. 설마 그 집을 팔라고? 미쳤어?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자기도 솔직히 장모님 혼자 있는 거 걱정이지. 그리고 같이 지내면 좋기도 하잖아. 나도 계실 때는 불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안 계시니 그게 더 불편하더라. 자기도 장모님 있으면 일을 다시 찾아도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친구라도 잠깐씩 만나고 올 수도 있는데 장모님 우리가 모시고 장모님 사는 집 그거 팔아서 나 사업자금으로 하자. 웃기고 있네. 꿈 깨. 우리 엄마가 그 집을 그러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엄마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랑 오갈 데 없어서 우리 집에 있는 게 그게 같아? 그럼 아예 우리 집을 팔고 얼마 집으로 들어가지. 에이 그건 안 돼. 왜? 우리 집보다 장모님 사시는 집 시세가 더 높더라고. 내가 다 알아봤지. 사실 장모님 집 팔아도 빠듯해. 대출은 이미 한도까지 다 받아서 추가 대출은 힘들고 자기는 이제 직장도 없으니 대출도 안 나올 거고 그럼 최대한 돈이 되는 걸 팔아야지. 아니면 우리 장모님 집이랑 우리 집이랑 다 팔고 전세 갈까? 돌았니? 됐어. 그딴 게 묘아니면 때려치워. 행여 우리 엄마한테 입 뚜뻥긋 해봐. 저는 그 정도로 말하면
남편놈이 알아들을지 알았어요. 하지만 마음먹으면 지 마음대로 하고야만 하는 그 성미는 포기를 몰랐는데 제가 회사 일로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친정엄마가 갑자기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토끼 눈을 뜨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서서방이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하던데? 라며 엄마가 오랜만에 기분 좋은 얼굴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깊은 곳에서 한숨이 절로 나왔죠. 저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고 엄마를 집으로 불렀는지 단번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선수를 치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에 남편이 양손 가득 삼겹살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온 거 있죠. 그러고는 장모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앉아만 계세요. 오늘은 제가 요리사입니다. 라고 하는데 엄마는 웃고 저는 오만 인상을 찡그렸어요. 그리고 이윽고 자리에 앉았는데 남편이 대뜸 자기 요즘 힘들다는 밑밥을 열심히 깔더군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저한테 했던 말과 달랐는데요.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에게 집을 팔고 요양원에 가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장모님, 요즘은요, 요양원이 말이 그렇지 거기 가면 친구도 만들고 새로운 취미생활도 한대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연애도 한다고 하던데 우리 장모님 인물도 출중하신데 이대로 계시기는 너무 아깝죠. 제가 사업이 힘든 것도 있긴 하지만 이참에 장모님도 새 인생 사세요. 요양원비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사위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도 저희 엄마도 깜짝 놀랐죠. 서서방, 지금 그 말은 나더러 죽을 때까지 요양원에 있으란 소린가? 내 집은 팔아서 자네 주고? 아, 서로 좋은 거 하자는 말이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 진짜 좋은 요양원 차려드릴 거예요. 요즘 요양원도 예전 같지 않아서 입주 비용도 만만치 않고 다달이 내는 돈도 싸지 않아. 나도 벌써 알아봤네. 엄마가 그걸 왜 알아봐? 엄마라고 평생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더 늙어서 너한테 짐 되는 것도 싫고. 근데 아무리 싼 데를 찾으려 해도 싸면 다 멀더라고. 나는 그래도 오며 가며 너 사는 거 들여다보고 싶은데. 그래서 알아보다 말았지. 장모님, 멀면 어때요? 저희가 가면 되죠. 서서방, 사업이 그렇게 힘드나? 그럼 안 되는 거에 열내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른 일을 찾아보는 건 어때? 자네 아직 젊고 똑똑한데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장모님, 그건 장모님이 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저 지금까지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자신 있어요. 지금은 돈 때문에 힘든 건데 이 고비만 넘기면 저 진짜 승승장구한다니까요. 결국엔 제가 성공해야 수민이랑 혜원이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해주죠. 장모님, 제발 부탁드려요. 그럼 자네 사는 집을 팔고 내 집에 들어오게. 나는 그 집 절대 못 팔아. 그래,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 당신이 전 그 사업 포기할 수 없다면 이 집 팔아서 내가 투자할게. 부족한 건 어쩔 수 없고.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장모님이라고 해도 같이 사는 건 힘들겠더라고. 그건 자기도 마찬가지잖아. 자기, 우리 엄마랑 한 집에서 살 수 있어? 그래서 요양원으로 마음대로 바꿔서 나랑 상의도 없이 엄마한테 바로 얘기하는 거야? 누구 맘대로? 진짜 왜 그러냐? 우리 한 가족이야. 혜연이 생각 안 해? 나는 장인어른처럼 우리 혜연이 다 해주고 싶어. 가난한 게 얼마나 서럽고 비참한지 알기나 해? 자기는 안 겪어봐서 몰라. 그래, 나는 몰라. 근데 적어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건 알아. 만약 그것까지 정말 몰랐다면 내가 왜 자기랑 결혼을 해? 나랑 환경 비슷한 남자랑 결혼하지. 그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은 안 들었겠다. 뭐라고? 수민아, 너 그런 말하면 못 써. 엄마, 나서지 마. 이 인간 정신 차려야 해. 어디서 처가 재산을 지 마음대로 생각해. 자기 집에서는 둘도 없는 효자고 조금이라도 피해주는 꼴을 못 보면서 왜 우리 엄마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건데? 그야 우리 집은 뭐가 없잖아. 뭐가 있었으면 신작에 손 버렸지.
그러니까 한쪽에 손 못 벌리면 다른 한쪽도 똑같은 거라고. 이번 일은 못 들은 걸로 할 거고 다시는 우리 엄마한테 헛소리 하지 마. 만약 그럼 그때는 이혼이니까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고.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는 그냥 협박이었어요. 정말로 이혼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러자 오히려 남편은 타격감이 없었는데 저희 엄마가 많이 놀란 눈치였고 남편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심통이 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를 엿먹이려 가든 치사한 짓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그 인간은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돌아가신 저희 아빠에 대한 불만이었는데요. 기가 차지 않았죠. 내가 정말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 했는데 장인어른이 돈 있는 척을 얼마나 했어. 그럼 사위 앞으로 떡하니 몇 억은 해주고 돌아가셔야지. 막말로 내 앞으로 해준 건 하나도 없잖아. 집도 딸 앞으로 사주고 당신 재산은 몽땅 장모님 앞으로 되어 있으니 내가 뭐가 있어. 이러더라고요. 완전 미친놈이었죠. 그러면 자기 집에 살아있는 부모는 저한테 뭘 해줬나요? 오히려 받아먹기만 실컷 받아먹고 그러다 자기 성에 안 차서 싫은 소리까지 했는데 자기만 장인어른한테 받은 게 없다니. 저는 남편이 사업이 안 되니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 못하는 멍청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랑 눈만 마주치면 그딴 소리를 하니 이젠 저런 인간이랑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엔 술에 잔뜩 취해서 진짜 본심을 이야기하더군요.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 집은 우리 거야. 그때 장인어른이랑 같이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지금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하마터면 정말로 이 인간을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 인간은 말은 하지 않았어도 내내 저런 생각을 품고 살았다는 건데 그 순간부터는 인간이 아니라 악마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한시도 한 공간에 같이 있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그 다음날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냐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펄쩍 뛰며 무슨 모함을 하냐고 절대 이혼은 못한다고 했는데 저희 아이가 어려서 홈 CCTV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틀어줬죠. 그렇게 지가 지 입으로 떠드는 걸 모두 본 남편이었는데 술김에 한 말이니 무효라고 잡아떼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래서 네가 싫다고 하면 나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겠다 선전포고를 했고 이 집은 내 집이니 짐 싸서 나가라고 했는데요. 남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제가 집까지 내 집이라고 유세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이 인간은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 오래전부터 그런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웃겼는데 장인어른이 우리 결혼하면서 사준 집이니 명의랑 상관없이 우리 공동재산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는데 저는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어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니 저는 오히려 그 점을 노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야 지가 또 분에 못 이겨 집을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가라고 하니 이번에는 버티는 거 있죠? 그땐 진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대놓고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참 지지부진한 싸움의 시작이었죠. 남편은 우리가 이혼 사유가 없다며 버텼고 저는 집을 내놓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 집값이 많이 올랐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금매로 내놓았죠. 저의 목표는 단 하나, 그 인간을 빨리 내쫓아버리는 거였는데 금매로 내놓은 것이 효과가 있어서 정말 일주일도 되지 않아 집이 팔린 거 있죠. 저는 남편에게 집을 팔았다고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저희 엄마도 제가 이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당신 집에 들일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저희 엄마는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아무리 사유라도 원치 않으면 무단 가책 침입 시도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정에 약하고 사위를 좋아했던 엄마라 사실 저도 놀라긴 했는데 엄마도 나름 쌓인 게 많았던 거예요.
애기 봐주러 저희 집에 올 때면 그렇게 눈치를 주고 나중엔 자기 사는 집도 팔아 요양원에 가라고 했으니 이미 저희 엄마 마음도 돌아선 지 오래였는데 그 탓에 남편은 자기 편 하나도 없이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죠. 집이 팔렸기 때문에 남편도 그 집에 버틸 수 없었고요. 그러니 그 초라한 자기 본가에 들어가서 저랑 이혼 소송을 벌여야 했는데 저는 다행히 회사에 복직해 일을 시작하며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길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어린 자식도 있고 외도나 도박, 알코올 중독 같은 굵직한 사유가 없다 보니 길어질 것은 예상했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3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소송할 때면 양육권 타령을 하던 남편은 아이를 이용한 마음만 있을 뿐 실제로 아이 생각은 1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엄마는 애 아빠가 애 보고 싶다고 찾아오면 그때는 어쩌나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일은 없었고 시댁에서도 그런 위자료라도 챙겨주라고 엄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곧바로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 한다고 큰 소리 쳤어요. 당신 아들이나 당신들이나 돌아가신 내 아빠 모독하지 않았냐고. 내가 찾아보니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것도 있는데 어디 제대로 소장이나 받아볼 거냐고 다그치니 시부모님이 깜짝 놀란 얼굴을 하며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알겠으니 나중엔 제발 소송을 걸지 말라며 애원했어요. 그러게 마음 심보 좀 착하게 먹지. 저는 할 수 있으면 그들을 사자 명예훼손죄로 걸고 싶었지만 그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입증이 어렵다는 말에 포기했고 대신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남편이 나중엔 두 손 두 발 들었는데 조건은 하나였어요. 양육비를 받지 않으면 이혼을 순순하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3년이나 걸렸는데 이게 무슨 순순하게 하는 거냐. 이렇게 된 거 우리 끝까지 가보자. 저는 그랬는데 남편이 그러면 자기가 힘드니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자기가 돈이 없어 변호사 비용 지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급한 모양이었는데 사업도 진작에 망해서 그 돈으로 다른 걸 할 참이었다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고 그럼 그때라도 어디 취직할 곳을 찾아야 맞는 게 아니었냐고 제가 따지니 내가 그동안 남 부리면서 일했는데 어떻게 누구 밑에 들어가 일을 해. 나는 그건 절대 못하지. 라고 여전히 헛소리를 했는데 저는 그때 제 결정에 상견지명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엔 자기도 이제 정신을 차렸다며 무슨 일이든 다 할 거라고 말을 바꾸긴 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후였죠. 그래서 어차피 희망도 보이지 않을 거 양육비 반으로 깎아주는 조건으로 이혼했습니다. 그마저도 지금 밀린 상태라 이걸 어쩔까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들리는 소문에 그 인간이 파산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뭐가 있어야 받을 게 있는데 저도 헛수고하는 것 같고 저야말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적금 붓는다고 생각하고 참고 있는데요. 제가 양육비라도 받고 싶은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딸이 커서 아빠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네 아빠가 양육비는 보내줬다. 이 말은 해줘야 아이가 상처를 덜 받지 않을까 싶어 그런 건데 그건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현재 저는 다니던 직장 잘 다니고 있고 아빠가 물려주신 집에서 엄마와 딸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젠 제가 가장이니 제가 사랑하는 두 사람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죠. 지금은 바람이 있다면 저희 엄마가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저희 딸이 바르게 또 건강하고 명랑하게 자라는 건데 공부는 좀 못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거야 나중에 가봐야 제 진짜 마음을 알 거라고 하지만 저는 딸이 공부와 연이 없다면 그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잘 찾아 행복하게 할머니와 엄마 곁에서 많이 웃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다만 사람 보는 눈은 저보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사람으로 크길 바라며 하늘에 계신 아빠가 걱정하지 않도록
엄마도 잘 챙기고 저도 행복하게 잘 살게요. 아직은 30대라 제 앞날이 구말리인데 부디 제 앞날이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씩씩하게 제 가족 잘 지키며 행복하게 살게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인생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 결혼한 지는 8년이 조금 넘은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연애한 기간도 4년 정도 되어서 도합 12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했네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이 무색하게도 묻어난 성격인 남편과 마찬가지로 둔하면 둔했지 예민하다는 소리 잘 안 듣는 저는 저희 관계에 딱히 큰 변화를 못 느끼고 잘 지내고 있어요. 남들은 결혼하면 연애할 땐 몰랐던 부분을 끊임없이 알아간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서로 이해를 못할 정도로 연애 때와 별로 다를 게 없네요. 덕분에 육아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슬슬 관계가 틀어지거나 벌어지는 주변 또래 부부들과는 달리 저희는 벌써 몇십 년은 함께한 노부부 마냥 평온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변화가 없어도 너무 없으니 가끔은 인생이 너무 정체되거나 심심하다는 느낌이 있기도 한데 스펙타클한 걸 좋아하는 모험심이 강한 성향은 아닌지라 저는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 선호하는 게 다른 거니까요. 결혼하고 나서까지 혈기왕성했던 20대 때처럼 파란만장하게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나 각자의 이유로 부부싸움을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인간인지라 다들 한 성가씩 하는 다른 남편들을 보다가 저희 남편을 보면 참 순둥이도 이런 순둥이가 없구나 싶을 때도 많았어요. 친구들도 다 인정할 정도였죠. 야, 진짜 네 남편처럼 순한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어릴 땐 왜 그런 남자한테 안 끌렸지? 진짜 남편이랑 한번 싸울 때마다 언성 높이고 난리치는 거 보면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죽겠다니까. 그니까 대판 싸우고 나면 내가 그냥 이 사람한테 속은 느낌이라니까. 연애할 때 그렇게 지극정성 다정하던 사람은 어딜 갔는지. 니네 남편처럼 한결같은 사람이 좋은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저희 남편은 연애할 때는 특별히 다정한 편은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들 남편들은 연애 시절 데이트 끝나고 매일 집에 데려다주고 온갖 선물 세례로 친구들의 환심을 사는 반면 제 남편은 안정적인 성격과 진정성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렇다 보니 연애할 때는 딱히 친구들에게 대놓고 자랑할 만한 거리는 없었어요. 둘만 아는 소소한 행복으로 채워나갔던 연애라 얘기를 해도 딱히 공감을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을 아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연애를 그렇게 잔잔하게만 할 수 있냐며 묻던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는 저를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참 인생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사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이유 중에 안정적인 자신만의 울타리를 만들고 가족을 갖고자 하는 목표가 크잖아요. 저는 연애도 결혼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시작했던 터라 젊은 시절의 불장난이나 찰나의 강렬한 이끌림으로 결혼에 꼴이 난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던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미처 예상 못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은 남녀가 만나 둘만 하는 것이 아닌 두 가정이 만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간과한 것이죠. 그렇다고 흔히 문제가 되는 시부모님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막둥이로 태어나 이쁨을 받고 자랐는데 위로 7살 차이가 나는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저랑은 10살가량 차이가 나서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 설마 그렇게 저에게 간섭할까 싶기도 했었고 실제로 연애할 때도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몹시 잘해주시는 편이었어요. 어머, 네가 성민이 여자친구구나? 아우, 귀여워. 나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젊은 게 좋으네. 뭐 어떡하니? 네가 아까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긴 딱 봐도 여자친구가 훨씬 아까운데. 남자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왜 우리 성민이야? 성민이가 이렇게 오래 연애하는 것도 신기한데 여자친구가 어리고 이쁘니 더 신기하네. 정말 우리 성민이로 괜찮겠어? 얘가 잘해줘? 네, 오빠가 잘해줘요. 다행이네. 얘가 이상한 짓 하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해.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든든하네요.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이 아직도 안 잊혀질 정도로 형님은 유쾌하고 괄괄한 성격이셨어요. 남편이 늦둥이라 집에서 예쁨 받고 컸을 거란 생각은 했지만 대하는 걸 보면 남편이나 저나 30살이 훌쩍 넘었음에도 아직 저희를 아이처럼 대하는 게 남편을 얼마나 귀여워했길래 그럴까 싶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그런 신우이의 반응을 볼 때마다 싫은 내색을 하긴 했지만 그것 또한 누나의 과도한 관심과 애정에 질려서 그렇겠거니 싶었어요. 오빠는 누나뿐이랑 엄청 사이가 좋은 것 같네? 늦둥이라서 그렇다 쳐도 저렇게 남동생 예뻐하는 누나는 잘 없는데. 예뻐하긴 이게 예뻐하는 걸로 보여? 아직도 엄청 애기 대하듯이 하시잖아. 애기 대하듯 한다고 다 예뻐하는 건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저러냐고.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듣기를 하나. 에휴, 이제 나도 포기했어. 에이,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저렇게 남동생 귀여워하는 누나가 어디 흔한 줄 알아? 내 주변 남동생 있는 친구들만 봐도 다 남동생 징그럽고 싫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남매치고 엄청 사이 좋은 거지. 제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남편은 피곤해하면서 누나 얘긴 꺼내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잘할 때 누나한테 많이 맞고 커서 별로 누나한테 좋은 감정이 없다면서요. 네 남편 누나한테 호되게 교육당하면서 커서 그렇게 순하고 착한 거 아니야? 하긴 어쩐지 누나 있는 남자들이 착하더라. 그런가? 하긴 누나라면 진절머리를 내긴 해. 이야, 너 지금 편하게 사는 거 다 신우이 덕분이네. 고마워해야겠다, 야. 그러게. 그렇게는 생각 못 해봤네. 친구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하도 신우이가 교육 잘 시켜서 남편이 착한 거라는 말을 세뇌당하듯 듣다 보니 신우이에게 없던 호감도 생길 지경이었어요. 뭐 그 말만 듣고 좋게 평가했다기엔 실제로도 저에게 잘해주시기는 했어요. 우리 집은 올케가 너무 잘 들어왔어. 그렇지 않아, 엄마 아빠? 올케 일 잘하는 것 좀 봐. 보통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여자들은 이렇게 깔끔하고 야물딱지게 집안일 잘 못하던데. 자취도 한번 안 했다면서 어쩜 이렇게 잘해? 그런가요?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어릴 때부터 제가 할 몫은 하고 자라서 그런가 봐요. 저 정도면 보통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진짜 올케 일하는 것만 보면 시집 서너 번은 다녀온 사람 같아. 내가 가르칠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형님 따라가려면 멀었죠. 사실 제가 특별히 집안일을 잘한다는 생각은 살면서 해본 적 없었어요. 부모님이 맞벌이시긴 했지만 엄마께서 퇴근이 이른 일을 하셔서 금방 돌아와서 밥도 차려주시고 집안일도 꼼꼼히 해주셨던 터라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곤 제가 먹은 그릇 설거지와 방 정리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과도한 칭찬을 받으니 얼떨떨하면서도 쑥스러웠어요. 처음엔 하는 거에 비해 더 띄워주는 게 민망스럽고 부담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 다 보는 앞에서
집안일 못하는 이미지로 찍히는 것보다야 나은 것 같아서 적당히 웃어넘기다 보니 그런 분위기가 저도 모르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나 잘했지? 네? 내가 일부러 엄마 아빠 앞에서 올케 칭찬 더 많이 하는 건 몰라? 아무래도 성민이 걔가 늦둥이라 우리 엄마 아빠가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 하필이면 부모님이 옛날 분들이라 올케도 시집 올 때 걱정 좀 했을 거 아냐. 내가 일부러 더 칭찬하고 있어. 올케 이미지 좋아질 수 있게. 안 그래도 성민이도 올케 낯을 많이 가려서 우리 가족이랑 친해질 수 있을지 걱정을 하더라고. 적응 빨리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어머 형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런 이유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형님께서 워낙 잘해주시고 긍정적이셔서 원래도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내가 긍정적인 사람인 건 맞지만 나 아무나 칭찬 잘 안 해. 나같이 성격 털털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알고 보면 더 예민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뭐 사실 요리도 그렇고 뒷정리도 그렇고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 일하는 거 많이 봤겠어. 나는 또 식당 일을 하잖아. 그런데 올케하는 게 성에 차겠어? 딱 이제 막 결혼한 새댁 일하는 정도 수준이지.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누구 칭찬 잘 안 하는 거 알아서 내가 칭찬하는 사람들은 금방 믿거든. 그러니까 올케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도 혹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만이라도 슬쩍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뭐라도 배우면 좋은 거니까요. 제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 나갈게요. 어머, 말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해?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꼭 집안마다 한 명씩은 집에 사람 잘못 들여서 고생하던데. 우린 정말 며느리복은 확실히 있나 봐. 일 좀 못하면 어때? 마음가짐이 이렇게 반듯하고 예쁜데. 가르쳐 주는 거야. 그렇게 생기면 얼마든지 가르쳐 줄게. 이제 살림하고 살 건데 배워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이러면 하나 가르쳐 줄 거 열을 알려주고 싶지. 안 그래도 내가 어릴 때부터 여동생을 갖고 싶었는데 남동생이 태어나서 실망을 좀 했거든. 근데 남동생 결혼하니까 좋네. 여동생 같은 올케도 생기고. 올케는 외동이잖아.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도 참 좋겠다.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나 같은 언니 어때? 저는 너무 좋죠. 저도 옛날부터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외동은 너무 외롭기도 하고 의지할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었어요. 그치? 진짜 잘됐다. 나도 언니나 여동생이랑 친구처럼 지내는 친구들 보면 늘 부러웠거든. 우리 따로도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 집도 멀지 않은데. 난 쉬는 날 놀아줄 남편도 없고. 네, 언제든 연락하세요. 신우이는 제가 결혼했을 때는 이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것도 2번이나요. 항상 본인은 남자복이 없다며 너네는 절대 이혼하지 말고 행복하게만 살라고 하소연을 해대서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저 성격 괄괄하고 좀 남성적인 점이 있는 분이라 그런 부분이 안 맞아서 헤어졌겠거니 정도로 가볍게만 생각을 했었네요. 신우이가 갖고 있는 거친 성격 같은 점도 식당 일을 오래 하셨으니 술에 취한 진산 손님 등을 상대하다 보니 좀 거칠어지셨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진절머리 나게 싫어할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했어야 했는데 당시 저는 저에게 잘해주는 면만 보고 그렇게 깊게 판단하고 싶진 않았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신우이가 사는 곳은 저희 동네에서 차를 타고 30분이면 가는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제가 뒷걸음치는 성격이라는 걸 알아서였는지 사소한 부분부터 챙겨주며 천천히 다가와줬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열린 것도 있었죠. 올케, 혹시 집에 있어? 뭐 해? 네, 형님.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별일은 아니고 나 지금 잠깐 올케네 집 앞에 왔거든? 방금 문 앞에 반찬한 것 좀 두고 왔으니까
성민이랑 저녁 먹을 때 좀 같이 나눠 먹으라고. 어머, 반찬만 두고 가신 거예요? 형님은 어디세요? 나는 이제 차 타고 집에 가는 중이지. 아니, 왜 그냥 가셨어요? 오신 김에 같이 저녁이나 드시고 가시죠. 남편도 조금 있으면 오는데. 에이,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온 건데 어떻게 저녁까지 얻어먹고 가, 불편하게. 올케랑 성민이도 쉬어야지. 나 오면 또 괜히 신경 쓰잖아. 그래도 바로 옆도 아니고 차 타고 오셨는데. 어머 세상에. 반찬도 이렇게 많이 두고 가셨는데. 정말 이거 죄송해서 어떡해요. 아우, 이 정도면 바로 옆이지. 아무리 내가 내 동생 집 가는 거라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찾아가면 되나? 그렇다고 나를 잡고 가자니 잠깐 반찬만 전해주고 가면 되는데 일정 안 맞으면 한참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들린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야 다음에 또 만나서 식사하면 되지. 네, 형님. 다음에 저희 집에 초대할 테니까 그땐 꼭 오셔야 돼요. 반찬은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응. 요새 김장철이잖아. 식당에서 직원들 다 같이 김장했거든. 만드는 김에 종류별로 만들어서 나눠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식당 김치 완전 맛있는 거 알지? 부족하면 더 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 말만 해. 너희 맞벌이라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할 거 아냐. 너무 감사해요. 진짜 잘 먹을게요. 빠른 시일 내에 놀러 오세요, 형님. 그래, 맛있게 먹어. 형님은 종종 만드신 반찬은 말도 없이 와서 집 앞에만 두고 가셨어요. 다른 집 시누이 같으면 그 핑계로 저희 집에 몇 번은 들어와서 같이 식사 대접이라도 받으려고 했을 텐데 저희 시누이는 한 번도 그런 법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어떨떨했지만 몇 번 반복이 되고 나니 저도 약간은 마음의 비처럼 남더라고요. 게다가 어떻게든 저나 저희 부부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다가오려는 모습에 솔직히 감동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식식구라고 거리 두려고만 하지 말고 잘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죠. 형님, 이번 주에는 시간 괜찮으세요? 어머, 나는 올케가 부르면 언제든 괜찮지. 올케가 바쁘지 내가 바쁜가? 나야 가게 맡겨놓고 나가면 그만이지. 사장 좋은 게 뭐겠어. 저는 큰맘 먹고 형님과 약속을 잡았을 때는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하지만 형님께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고 약속을 잡으니 너무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또 무장해제됐어요. 그래서 생각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연락을 드리다 보니 어느새 저희는 일반적인 시누이와 올케 관계 이상으로 자주 보는 사이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게 아주 천천히 일어난 일이었죠. 올케, 이제 올케네도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어디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한번 해봐. 내가 시누이 대 올케가 아니라 진짜 여자 대 여자로 들어줄게. 내 동생 저거 어디 남자 구실은 잘해? 우리 착한 올케 속상하게 한 적은 없고? 에이, 그런 거 없어요. 성민 씨 얼마나 착한 성품인지는 형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래, 알지. 근데 제가 한 번씩 이상한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올케도 힘들 것 같은데.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자주 있는 건 아니고 남편도 고집을 피울 땐 다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이건 꼭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게 한두 가지는 있으니까요. 의견 조율 안 될 때는 애먹긴 해도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좋을 때도 많아요. 남편이 평소에는 자기 의견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때가 잘 없거든요. 그래? 하여간 올케도 참 착하게 너무 착하다니까. 그래도 언제든 올케 힘들게 했다 싶으면 말만 해. 난 언제나 올케 편이야.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데도 난 이혼을 2번이나 해봐서 알거든. 부부가 서로를 참아주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 거 보면 참 미워도 서로 꾹 참고 사는 부부들이 정말 대단하다니까. 참아주고 사는 부부도 있겠지만 잘 맞아서 잘 지내는 부부도 있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부부는 꾹 참고 사는 부부보단 잘 맞아서 잘 지내는 부부에 훨씬 가까웠지만
이혼을 2번 한 형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엔 염장 지르는 것 같아서 말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저희 부부 사이의 고민을 들어주며 저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듯한 의도가 보여서 난감하기도 했고요. 정말 사이가 안 좋았다면 모를까 저도 그런 형님의 마음이 보여서 뭐라도 사소한 다툰 이야기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안 싸우다 보니 할 얘기가 정말 없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남편과 아주 작은 의견 충돌만 일어나도 조금 부풀려서 형님께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러면 형님은 제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남편을 같이 욕을 해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저도 이게 크게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사건이 왜곡돼서 제 남편이 친구들 사이에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반해 직계가족인 누나에게 이야기하면 남편에 대해 크게 오해할 일도 없고 어디 가서 남편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다니지도 않을 테니 차라리 시누이한테 이야기하고 속을 푸는 편이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은 저희 부부도 사람이다 보니 감정적으로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싸운 날이 유독 습도가 높은 무더운 여름이라 각자 불쾌지수도 높았고 잔뜩 예민해진 상태에서 제가 운전 실수를 해 사고를 낼 뻔했고 남편은 그날 내내 저의 서툰 운전을 내심 참아주고 있다가 결국 폭발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저는 저대로 피곤한 남편을 위해 운전을 하다가 봉변을 당한 기분이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스트레스가 쌓인 상황에서 사고까지 날 뻔하니 순간 예민하게 굴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간과했던 건 남편과 제가 워낙 크게 싸우는 일이 없다 보니 남편과 쉽게 풀고 화해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별거 아니었던 일이 제게는 좀 크게 다가왔고 남편 역시 평소와는 달리 먼저 다가와주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 꽤나 고민스러운 일이 되었죠. 그때 안 그래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던 형님께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더 의지하고 가까워지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성민이 이 자식이 걔가 그런 애가 아닌데 왜 그렇게 굴었지? 그날따라 진짜 예민하긴 했나 보다. 아, 올케가 이렇게 서운해하는 거 보니까 내 맘이 다 안 좋네. 어떻게 내가 한마디 해줘? 아, 아니에요. 괜히 형님이 얘기하셨다가 또 저한테 불똥 튀어요. 그냥 저는 이런 얘기 어디 할 때도 없는데 형님께서 남편에 대한 오해 없이 잘 들어주셔서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나면 속이 풀리거든요. 남편이랑 화해하는 건 제 몫이니까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도 서로 화해하는 방법을 배워야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연애할 때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면 금방 풀고 말 일인데 남편이 그렇게 언성 높이며 화내는 건 처음 봐서 저도 내심 상처받고 충격받은 모양인지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먼저 다가와 주지 않는 남편이 밉고 괘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형님께 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먼저 용기를 냈더라고요. 여보, 그날은 나 때문에 많이 놀랐지? 내가 그날은 안 그래도 피곤했는데 아침부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도 없고 날씨까지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신경이 곤두섰던 것 같아. 그래도 당신한테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당신 언성 높이고 싸우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정말 미안해. 여보, 다신 그럴 일 없도록 내가 더 노력할게. 아니야, 나도 잘한 거 없는데 뭐. 당신이 고치려던 운전 습관 계속 못 고치고 있는 건 난데 그거야 고치는 편이 나한테도 훨씬 나으니까. 이러다 사고 나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나도 앞으로 잘할게. 먼저 얘기 꺼내줘서 고마워. 그날 일에 대해 서로 진솔하게 사과를 주고받고 나니 남편과 제 관계는 다시 서서히 회복이 됐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 나누면 될 걸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몇 달 동안 어색한 냉전을 겪었나 싶어서
허무할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당시 형님이 저희를 화해시키기 위해 남편을 열심히 설득했다는 사실을요. 그때 누나가 어찌나 당신한테 사과하라고 난리를 치는지 그 말이 괜히 잔소리 같고 이상한 반항심이 들어서 더 일찍 말할 걸 늦게 말하게 되더라. 진짜? 형님이 그랬었어? 당신한텐 아는 척 안 하겠다고 하도 신신당부를 하셨어서 나는 당신은 모르고 있는 줄 알았어. 모르긴. 누나가 당신 얘기라면 눈을 뒤집고 덤비더라. 당신한테 잘하라면서. 누나가 당신 좋아하니까 보기 좋긴 한데 가끔 서럽더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당신 편만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 안 되지. 형님이 우리한테 신경 많이 쓰시긴 하더라. 자기처럼 이혼하지 말라면서 이혼하면 생각보다 엄청 외롭고 쓸쓸하다고. 아이, 솔직히 누나도 웃겨. 본인도 성격 못 죽이고 살아서 이혼해놓고 나한테는 별의별 소리 다 하더라. 나중엔 진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당신한테 빨리 사과하고 화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뭐? 그래서 사과한 거야?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형님이 내색은 안 했지만 뒤에서 끊임없이 저희 부부의 화해를 위해 노력을 하셨다는 점이나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제 편을 드셨다는 모습에 저는 또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어느 시누이가 지 동생이랑 싸운 올케편을 편견 없이 들어줄까 싶었거든요. 네가 그래도 시누이 복은 있나 보다. 엄마 때는 시댁살이도 힘들었지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진짜 네 고모 때문에 환장하는 줄 알았거든. 시누이가 관심이 없으면 없었어도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게 흔한 일은 아니야. 너도 네 시누이한테 잘해. 안 그래도 그러고 있어요. 나도 이런 시누이가 흔치 않다는 것 정도는 알지. 친정 엄마까지 시누이에 대해 좋게 평가하니 저는 더더욱 시누이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됐어요. 나중에는 시누이에게 별의별 시시콜콜한 고민까지 다 털어놓을 정도로 저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된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너무 가까운 사이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걸요. 시누이는 저희 부부가 쉬는 주말 중 꼭 하루씩은 집에 놀러 왔는데 그게 좋을 때도 많았었지만 가끔은 좀 피로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괜히 그런 얘기를 꺼냈다가 지금의 좋은 관계에 금이 갈까봐 쉽게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어차피 주말에 오셔도 저녁 장사 때문에 저녁엔 가시기도 해서 그냥 친정 식구들 놀러 온 것처럼 생각하고 대했어요. 그런데 주말에는 남편도 같이 있다 보니 셋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는데 그럴 때마다 신호가 괜히 남편을 갈구는 소리를 꺼내더라고요. 야, 그래도 주말에는 네가 좀 집안일도 하고 해야지. 올케도 일하는데 꼬박꼬박 집은 깔끔하게 해놓고 살더만. 쉬는 날이라고 이렇게 이불 속에 퍼질러 누워만 있으면 어떡하냐? 뭐, 주말에도 올케만 일하라고? 아, 우리 다 당번 정해놨어. 오늘은 이 사람이 해주기로 한 날인데 왜 이래? 야, 치사하게 부부 사이에 뭔 당번씩이나 정해. 힘 더 좋은 사람이 하면 되지. 하여간 남자가 돼서 저렇게 쪼잔해가지고 결혼은 어떻게 했나 몰라. 안 그래 올케? 사실 주말에 집안일을 돌아가며 하자고 먼저 제안했던 건 저라서 좀 난처했어요. 남편의 표정을 보아하니 적당히 넘어가라는 눈치였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갈 건 짚어야겠더라고요. 아, 형님. 사실 당번은 제가 정하자고 했어요. 둘 다 평일에 일하고 주말 되면 힘이 너무 빠져서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격주로 한 사람을 쉬자고 얘기한 건 저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당번을 하자고 정해놨어도 남자들이 여자들보단 힘이 좋잖아. 웬만하면 남자들이 좀 해야 한다는 거지. 평일에도 올케가 집안일 더 하지 않아? 평일에 놀러와도 집이 깔끔하던데. 아, 그건 사실 형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최대한 깔끔하게 치워놓는 거고 평소엔 저도 힘들어서 잘 못해요. 그래? 뭐, 아무튼 너 임마, 누나가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1등 신부감을 만났으면 1등 신랑감이 되란 말이야. 솔직히 올케가 너한테 외모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집안이나 스펙도 그렇고 아까워도 한참 아깝지 않니?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네가 굽히고 들어가야지. 아, 누나가 그렇게 간섭 안 해도 우리 알아서 사이좋게 잘 살아. 내가 애도 아니고 간섭 좀 그만해. 나 방에 들어갈 테니까 알아서 놀다가 이번 주는 진짜 쉬고 싶어. 저 싸가지 봐라. 너 설마 올케한테도 그따위로 구는 거 아니지? 형님 진정하세요. 남편 저한테 잘해줘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걱정을 어떻게 하네. 올케한테 저놈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괜히 다 미안하고 괘씸한데. 내가 어릴 때부터 제 인간 받으려고 엄청 애썼는데 아직도 멀었네. 올케,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올케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단단히 교육시킬게. 아유,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없어도 저희 연애도 오래 잘했고 지금도 잘 지내요. 그래, 말 잘했다. 연애 잘한 것도 내가 그전에 다 교육을 잘 시켜서야. 솔직히 말해서 내 동생이라지만 난 올케가 훨씬 아깝거든. 저놈이 얼굴이 잘나기를 했냐. 키 크고 몸이 좋기래. 그렇다고 돈을 잘 벌어와. 뭐든 애매하고 그렇다고 성격이 재밌길 하나. 별 매력도 없는 것 같은 놈을 올케같이 괜찮은 여자가 데리고 사는 게 난 아무리 봐도 신기하다니까. 올케, 혹시 나중에라도 저 자식이랑 헤어지고 싶으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해. 내가 안전 이별하게끔 도와줄 테니까. 안 그래도 피곤했던 날에 이런 불필요한 입씨름을 해야 하는 것도 지쳤는데 갑자기 형님 입에서 나온 안전 이별이란 말에 좀 갑자기 황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형님, 저를 좋게 봐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안전 이별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건 정말 질 나쁜 사람이랑 헤어질 때나 쓰는 말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안전 이별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나쁜 사람이랑 만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네요. 그런 이야긴 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조금 딱 잘라 말했더니 형님께서는 민망했는지 얼굴이 금세 울긋불긋해지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그랬어? 말이 그렇단 거지. 나한테 기댈 땐 언제고. 그래도 남편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거야? 나 진짜 뒤통수 맞은 것 같네. 난 우리 사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줄은 몰랐지. 저희 사이가 왜 나와요? 저는 그냥 남편에 대해 너무 안 좋게만 말씀하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 올케가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들을 생각해봐. 내가 성민이를 좋게 볼 수가 있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성민 씨랑 시시콜콜하게 싸운 이야기는 했어도 나쁘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욕을 먹을 사람도 아니고요. 와, 이래서 결혼한 유부녀들은 못 믿겠다니까? 남편 욕할 땐 언제고 헤어지라면 절대 안 헤어지지. 나도 내 동생이니까 그동안 참았는데 올케가 내 친구였으면 벌써 헤어지라고 난리치고도 남았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단단히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말을 좀 신경 써서 했어야 했는데 걱정하시게 했다면 죄송해요. 저희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고 남편이 정말 잘해줘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형님이 저렇게 반응하는 걸 보니 제가 그동안 형님과 좀 친해져 보겠다고 남편에 대해 오버해서 말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얼떨결에 사과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형님은 기분이 풀리지 않는지 말리는 손길도 뿌리치고 씩씩대면서 집에 가버리시더라고요. 형님이 집에 가시고 나서도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 나중에 생각해봐도 제가 남편에 대해 별로 나쁘게 말한 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같이 나눈 메신저를 뒤져봐도 그렇고 남편에 대해 불만을 가장 크게 얘기했던 때가 그 운전 사건이었는데 그건 객관적으로 부부 사이에 일어난 불화치고는 너무 별일 아니지 않나요? 부부 사이뿐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종류의 사건을 가지고 제가 불평을 해봐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남편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했다고 판단을 하시니 좀 기분이 상했지만 어쨌든 오해를 풀고 형님 기분도 풀어드리고 싶어 먼저 연락도 드리고 일하시는 곳에도 선물을 갖고 찾아가기도 하고 제 나름의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마음이 풀리지 않는 건지 계속 틱틱대셨죠. 아니, 솔직히 말이야. 내가 내 동생에 대해 그냥 그 정도 가볍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지. 올게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너무 빡빡하고 참 사람 서운하게 한다. 내가 이야기 들어줬던 건 생각 안 해? 힘들 때 편들어준 사람한테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다음은 참. 죄송해요. 마음 상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나쁘게만 보시는 것 같아서 그랬던 거였어요. 내 동생인데 내가 뭐라고 말하든 뭐 얼마나 나쁘게 본다고 그래? 그렇게 일일이 이 말은 해도 된다 저 말은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올케랑 동생을 어떻게 편하게 만나? 정말 끊임없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데 이쯤 되니 제가 포기하자 싶더라고요. 네, 그럼 그냥 이제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형님. 정말이지? 나중 돼서 또 짠소리 하지 마. 나 이번에 받은 스트레스를 아주 제대로 풀어야겠으니까. 네. 도대체 무슨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았다는 건지, 또 어떤 식으로 풀겠다는 건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먼저 연락 안 드렸는데 귀신같이 이럴 땐 또 자주 연락이 와서 반 억지로 만나게 됐어요. 피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하도 가까이 지내서 제 일정을 꿰고 있는 수준이라 이제 더 이상 피할 변명도 없더라고요. 신나게 제 남편을 까다가시는데 남편이 그 자리에 없어멍정이지. 있었다면 안 그래도 진절머리 내는데 정말 진작에 관계가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어요. 남편과 결혼 전부터 서로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 언젠가 서로 꿈이 생긴다면 무조건 지원을 해주기로요. 저나 남편이나 생계 때문에 자신이 뭘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틈도 없이 진로를 정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면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이제 도전을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IT 쪽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예전에 같이 회사를 다니던 분이 퇴사하고 새로 차린 작은 게임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여보, 그때 그 약속 아직 유효해? 조심스럽게 묻는 남편의 눈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짝이는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론 부럽고 질투나기도 했지만 남편의 꿈을 응원해주기로 했어요. 초반에는 월급이 불안정하지만 나중에 게임이 잘 되면 사업 초기 멤버로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이도 낳은 마당에 그런 불안정한 일을 찬성하고 싶진 않았지만 저도 큰 결심을 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해봐야지. 대신 잘 되면 나중에 보상은 톡톡히 받을 거야. 당연하지. 고마워 여보. 나 믿어줘서. 꽤 괜찮을 월급을 벌고 있던 남편은 새로 이직한 회사에 가서 월급은 깎이고 일하는 시간은 늘어나 매일 야근에 시달렸어요. 덕분에 육아와 일을 뼈빠지게 해야 하는 건 저였죠.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다면 예전과는 달라진 생활 패턴으로 인해 바쁘다는 이유로 시누이를 보는 텀이 확연히 줄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그것마저 심통이 나는지 어쩌다 한번 모인 자리에서 제 남편을 내려치기 바쁘더라고요. 아, 옳게 내가 뭘 했어.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인생이 편다는데 이제 와서 웬 게임을 개발한다고 진짜 미치겠다 내가. 올케를 볼 면목이 없어. 아, 우리 올케 얼굴 상한 것 좀 봐. 자영업하는 나보다 바빠도 되겠어? 힘들어서 어떡해. 괜찮아요. 아직은 할만해요. 지금이야 젊어서 그렇지. 나중엔 어쩌려고 그래? 그놈의 게임 회사 툭 하면 망한다던데.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다 독박 쓸 거야? 저게 아들이지 남편이야?
이런 거 보면 난 참 골칫덩어리 같은 남편들 진즉에 떼내길 잘했어. 애라도 생겼어 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안 그래도 일에 육아에 치여 피곤한 마당에 형님이 불편한 남편 욕은 참아주기에 한계에 이르렀어요. 형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동생이 그렇게 싫다면서 왜 툭하면 저희 집에 와서 동생 욕을 하세요. 동생 욕이 하고 싶으면 부모님한테 가서 하시던가 하지. 왜 굳이 아내를 찾아와서 욕하세요? 대체 형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뭐예요? 뭐? 얘 좀 봐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제정신이니? 네, 저 힘들어서 제정신 아니에요. 근데 형님도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요. 얘가 미쳤나? 하긴 네가 제정신이면 내 동생 같은 놈을 만났겠니? 어떤 여자가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게임에서 들어가는 남자를 지지해줘. 나사가 빠졌으니 가능한 거지. 뭐 허황된 꿈이라도 꾸고 있는가 보지? 아주 수준 낮은 것들끼리 만나서 서로 편들어주는 꼴이 보기 좋네. 아주 우스워 그냥. 뭐라고요? 그동안 쌓여왔던 스트레스도 있고 과장 하나 안 보태고 눈앞이 정말 새하질 정도로 화가 났어요. 저는 형님 팔을 붙잡고 대문까지 끌고 갔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놔?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 집에서 왜 툭하면 죽치고 계세요? 수준 높으신 분은 수준 높은 본인 집에서나 지내시고요. 여긴 수준 낮으니까 발도 들이지 마시죠. 형님 자꾸 짜증나는 소리 하는 거 받아들이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맨날 제 남편 욕하기 바쁘신데 왜 제 남편이 형님 얘기만 하면 진절머리 치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형님이랑 이혼하신 전 남편분들도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야, 너 죽을래? 제가 왜 죽어요. 시끄러우니까 좀 나가세요. 이제 형님 얼굴 더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야, 너 이러고도 네가 시댁에서 대접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거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할 거니까 이제 지옥의 10월드나 겪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라. 그놈의 10월드 안 가면 그만이죠. 형님 성격 별난 거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모르실까 봐요. 이제 더는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좀 나가주세요. 저는 형님을 억지로 끌어내서 문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항의라도 하듯 초인종을 거세게 눌러대던 형님은 얼마 안 지나 주민의 신고를 받았는지 경비 아저씨에게 끌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뒤늦게 저희 소식을 들은 남편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당신까지. 화 많이 났지? 나 지금이라도 당신이 하지 말라면 이거 안 해. 자존심은 좀 상하더라도 아직까지 회사로 돌아오라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복직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야. 아우, 됐어. 당신이 거기 다녀서 그런 게 아니고 형님이 이상한 거야. 내가 괜찮다는데 왜 난리야? 나는 당신 같은 남편 만나서 엄청 행복해. 본인 기준에 좋은 남자가 세상의 기준은 아니지. 차라리 잘 됐어. 툭하면 우리 이간질하려는 거 꼴 보기 싫었는데 어머님 아버님한텐 당신이 잘 좀 설명해줘.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여보, 나 몇 년만 기다려줘. 내가 진짜 잘 되면 당신한테 잘할게. 출시일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테니까 금방 결과로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나 이건 잘 될 거라고 확신해서 뛰어드는 거거든. 아예 허무맹랑한 건 아니야. 알겠어. 그렇게 강조 안 해도 난 당신 믿어. 뭔가 이유가 있어서 택했겠지. 당신은 그런 사람이잖아. 여보, 정말 고마워. 나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 봐.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년 정도는 둘 다 시간과 몸을 갈아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남편의 게임이 출시되자 반응은 뜨거웠어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과 제휴를 맺어 만든 게임이라 광고 효과도 톡톡히 받고 유저들이 가볍게 사용해보기에도 좋았거든요. 저도 가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과금 유도도 심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더 부담 없는 느낌으로 소비를 하게 됐어요. 전략이 잘 먹혀든 모양인지
매출은 매달 높아져 갔고 입소문을 타 꽤나 인지도 있는 게임으로 성장했죠. 그때까지 시댁에 안 가고 있었는데 문득 남편이 잘 나가니 그토록 남편과 저를 무시하던 시누이 낯짝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남편이 새로 뽑아준 차를 타고 시누이 식당 앞을 찾아갔어요.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져서 그런지 시누이네 식당에는 파리가 날리더라고요. 하긴 그동안 사장이랑 인간이 가게는 안 돌보고 주구장창 저희 집으로 놀러나 다녔으니 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 많던 알바 다 자르고는 직원 몇 명 안 남았는지 낮 시간대 나오니 손님인 줄 알고 가게에서 직접 뛰어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갈비집 오셨어요? 어머 맞다. 여기가 형님네 식당이었죠? 이렇게 뭐야? 차 바꿨어? 아, 네. 소식 들으셨죠? 저희 남편 회사 대박 난 거요. 남편이 그동안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차를 뽑아줬거든요. 외제차일 필요는 없었는데 굳이 말이에요. 이쁘죠? 참나, 자랑하러 왔어? 아니요. 회식 장소 알아보러 왔는데 형님 얼굴 보니 괜히 입맛이 싹 떨어지네요. 손님 없는 거 보니 맛도 없어 보이고요. 회식? 몇 명인데? 30명 정도 되려나요? 우리 가게 와. 내가 올케 회사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서비스 많이 넣어줄게. 됐거든요. 여기 아니어도 좋은 식당 많은데 제가 미쳤게요. 아직도 형님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나는 건 유효해서요. 먹다 체하고 싶지 않네요. 잠깐만 올케. 내가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 아무리 악감정 있어도 우리 한때 좋았던 때도 있잖아. 좀 도와주라. 응? 그건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좋았던 때가 하루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저는 그대로 창문을 올리고 차를 빼버렸어요. 허망한 얼굴로 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뒷모습을 보고 있는 형님의 모습이 백미러에 비치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러게 형님 말대로 좋았던 때도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몰라요. 좋았던 때 서로에게 좀 더 조심스럽게 대했다면 여기까진 오지 않았을지도 몰랐을 텐데 말이에요. 아무튼 남편이 잘 되어 망정이지 저 아나무인인 인간은 남편이 망했던 거라면 거보라며 또 깔깔댔을 거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네요. 그러게 본인이 잘 나갈 때 겸손했으면 좀 도와주기라도 할 텐데 뭐 그래도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은 인간에게 한 방 먹이고 나니 백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네요. 저는 이제 더는 신경 쓰지 않고 제 삶을 열심히 살아가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꽃길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